날짜 정확히 아니야. 이해찬 대표의 집계산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7차 최고위원을 집계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17차 최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오늘 동해에서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에 관한 해결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6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동이 잘 안 됐었는데 오늘 해결 처리하고도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하시는데 매우 바쁘시겠지만 모두 다 참여해서 헌법재판관 해결에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 12월 초에 하기로 합의했다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해서는 남북과 유엔사가 함께 하는 3자 협의체가 처음으로 가동이 되었고 상호 협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엔군 사령부가 처음으로 참여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가 함께 잘 논의를 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지금 IP에 참석을 하고 계신데 이종혁 통일연구원장과 어제 만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앞으로 남북 국회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평양 갔을 때도 국회회담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어서 이종혁 위원장은 남쪽을 여러 번 오셨고 잘 아시는 분입니다.
농사의장과 논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남북 국회의장 부분에 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에서는 민생연락회의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마침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민생연락회의가 출범을 하고 정부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한데 시작을 하면은 그 쌍두마차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결국은 어느 나라든지 사회적인 대타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 그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유럽에서의 경험을 보면 대타협을 이룬 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쉽게 들어가고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정체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소형 국가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여야가 헌법재판과 노무 표결과 비상설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헌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표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2달 넘도록 구성조차 못했던 특위도 어제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당은 특위 구성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정수 재조정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야당도 특위 구성을 지연시킨 책임을 지고 생산적인 특위 활동이 되도록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도입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 정개특위도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논의를 서둘러서 진행해야 합니다. 남북특위 역시 앞으로 본격화될 남북경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우리 당이 강조했던 사항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입니다. 인신 공격과 비방만 일삼는 인사청문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책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직무 역량을 검증해야 하는 청문회가 더 이상 정치 공세의 무대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청문 제도 개선 소위를 통해 제대로 된 청문회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미혼계의자의 신문이 원전 문제를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과 관련 폐기물 처리하는 데 70년이 걸리고 여기에 드는 비용만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 원전의 위험성, 막대한 사후 처리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또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만 일삼고 있습니다. 노원전과 고준위 방패물 처리 문제는 우리에게도 곧 닥칠 숙제입니다. 현재 24개 원전 가운데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이 14기나 됩니다. 특히 원전 한 곳당 폐기물 보관 비용만 60년간 6,500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패물을 처리하는데 최소 64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60년간 단계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보수 야당은 무턱대고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단기간에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완전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가짜 뉴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원전 발전 비용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주장도 근시안적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2022년이면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패물 처리에 들어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탈원전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내년부터 당장 원전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60년 동안 단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야당은 탈원전에 대한 거짓 선동과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예, 어제 임종원 전 대법원 행정처 차장이 월요일에 이어서 다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와 그제의 조사에서 임 전 처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묵부답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러 지방법원장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사법농단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면 과거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법관들이 보여주었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적절한 모습은 있을 수 있으나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인식입니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조직이 문제될 것 없다고 믿거나 믿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나 희망이 이들이 진행할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이 공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를 촉구합니다. 마침 사개특위가 구성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논의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국회가 할 수 있는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IMF가 뉴스 하나가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IMF가 2018년과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즉 2018년의 전망치가 3.0%에서 2.8%, 그리고 2019년의 전망치가 2.9%에서 2.6%로 각각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은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또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이와 같은 경제 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즘 보수 언론에 난 기사들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경제에 대한 찬양 기사가 많기 때문에 마치 그들 경제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만 홀로 죽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IMF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미국의 경우에 또 역시 2018년과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18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9%,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바 없었는데 2.7%로 하향되었고 또 2019년 경제 성장 전망치가 2.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는 아예 2018년과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1.1%와 0.9%로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차이가 날 정도로 저조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 2019년 평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겨우 2.1%에 불과하고 이 역시도 0.1%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과 관련된 언론에 편향된 보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좀 더 생산적인 균형 잡힌 논의가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언론들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광훈 최고위원을 발언하겠습니다. 네,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위에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허위 조작 정보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널리 퍼져 있는가? 해외에서는 이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팩트 체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놓고 학계 또 언론계 관계자들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일부 야당, 일부 언론이 표현의 자유 문제와 이 허위 조작 정보 문제를 혼동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법이 소셜 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취지는 허위 조작 정보를 명백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이것을 대피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민주 사회 속에서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연인하는 데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이 된다. 이게 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허위 조작 정보 폐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올 2월 1일부터. 프랑스는 관련 법이 이제 상원에 대비 중인데 개인이 아닌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다시 해서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인정하고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오는 10월 25일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고 명시한 것을 기념하며 제정된 독도의 날입니다. 이번 독도의 날을 기념하며 10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실질적인 영토 고정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고 독도 수비대를 격려하기 위한 독도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독도 방문을 두고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이 항의한 데 이어서 12일 일본 외무성이 독도 방문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보수정당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독도 방문 계획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5일 이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기 위한 일본의 무의미한 도발은 즉시 중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 이 생활 속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된다고 하는 그런 많은 지도들이 보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생리대에서 분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생리대의 경우는 여성들이 통장에 걸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번에 그 발견된 제품의 경우에는 최근에 작년에 독성 생리대 금지 이후에 기존 생리대의 어떤 판매량은 좀 줄고 순면 생리대의 판매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순면 생리대를 표명한 제품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를 완료했다는 그런 광고는 곧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심한 것은 10월 25일부터 생리대에 있어서의 그 전성고 표시대가 시행이 되는 제도 변화가 있는데, 사실 이런 제도 전성고 표시대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아마 그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시대의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전략 폐기가 돼야 될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 라돈 침대 사태 원인으로 지목됐던 그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물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혼입이 돼서 들어갔는지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보 공개가 아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도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의 적폐 문제, 또 생활 속에서 안전 문제 이슈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우리도 사람 대접을 해주십시오. 최근 전국 이주노동자 대회에서 이주노동자 1000여 명이 길거리에서 외친 이야기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7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3대 직종에서 일하고 있고 농어촌과 산업 현장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며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인종차별과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업무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숙식비로 매달 수십만 원을 강제 징수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23조 노동인권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인간답게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조금 더 관심과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정쟁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노동부 국정감사는 기승전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트집잡기 국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사상 최악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하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과 사회 갈등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경제의 생태계를 교란시켜 놓은 게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니었습니까? 1년도 안 된 정책을 트집잡기 전에 자신들이 과거 실패했던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부터 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행한 지 9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체 임금의 1%도 되지 않는 돈으로 우리 경제가 뒤흔들릴 것처럼 과도하게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국민적 갈등만 부추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어렵게 만든 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지 않는 경제 불평등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의 해소가 꼭 필요하고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정책 국감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 국내 최초로 서울시에 감정노동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어제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국내 최초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시민단체들과 함께 감정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터라 어제 개소식은 매우 뜻깊었습니다. 현재 감정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약 74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과 제도 개선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은 지원이 미흡합니다. 감정노동자 대부분은 서비스업 종사자, 판매, 콜센터, 창구 직원, 간호사, 승무원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고객이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유 없이 폭언과 욕설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 사회는 꼭 근절돼야 합니다. 하루속히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형석 최고위원의 발언을 예, 지난 15일 남북은 제5차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포함해서 산림보건, 체육, 이산가족, 문화 분야 협력 이행 방안을 마련한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는 22일에는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 국가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와 학계 의견에 따르면 남북한 경협이 시작될 경우 북한은 농업 혁신과 산림 녹화 사업에 필요한 필요 수요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농업과 산림 분야에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인비료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북한 내 인비료 공장의 규모와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한에는 인광석이 전혀 없어서 전략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는 5개 광산에 수억 톤의 인해석이 배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자원이 결합한다면 북한 현지에서 고품질의 복합 비료를 생산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해석이 다량 내장되어 있는 서해안 인근, 남포항 인근에 남북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복합의료 공장 도입을 제안합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개최될 남북 공동회담, 고위급회담 및 안과회담 시 이 점은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를